미국 워싱턴에 급파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오늘 관세 협상 책임자인 러트닉 상무장관과 협의에 나섭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각국에 부과하는 관세를 훨씬 더 올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부가 수도권에 주택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 없이는 공급 절벽을 해소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건의 책임을 물어 한동훈 전 대표를 최종 제명했습니다. 친한계 의원들이 장동혁 대표 사퇴를 촉구하는 등 당내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가 오늘 경찰에 처음으로 출석합니다. 로저스 대표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셀프 조사로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미 무역 협상이 다시 분수령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언 이후 워싱턴에 급파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잠시 뒤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을 만나는데요. 한국의 대미 투자 방침은 확고하다고 설득할 예정입니다. 오늘 굿모닝 MBN은 먼저 국제부 취재기자 연결해 한미 협의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동현 기자, 한미 통상 수장이 잠시 뒤 회동에 나서죠? 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잠시 뒤 미국 워싱턴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을 만납니다. 지금 워싱턴 현지 시각은 오후 5시인데요. 조만간 한미 양국의 통상수장들의 회담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워싱턴 상무부 청사에서 양측이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초미의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취재진도 현지에 속속 모여들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을 포함한 미국 상무부 주요 인사에게 우리 국회의 입법 절차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오해를 풀겠다는 계획입니다. 국내 입법 진행 상황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잘 설명하고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협력 투자 관련해서는 어떤 확고의 변한다든지 그런 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향한 미국의 관세 인상 압박 속에 어떤 돌파구를 찾을지가 관심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어젯밤 출국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조만간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나 협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네, 이런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대해서 또 경고성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열린 백악관 내각회의에서 지금까지 미국은 매우 친절했다며 관세를 훨씬 높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tariffs are very, steep. They could be much steeper. You probably saw I put out a truth today, and the tariffs could be much steeper. We've been actually very nice about it.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 SNS에도 미국에 관세를 내는 국가 대부분은 낮은 금리를 지불하는 현금 인출기라며 이는 미국이 그렇게 허용해주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로 예상되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관련 판결을 앞두고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리의 통상라인 투톱이 워싱턴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접촉을 이어가면서 한미 관세 협상이 최대 분수령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MBN 뉴스 이동현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우리나라를 일본, 중국 등과 더불어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다시 지정했습니다. 한국은 2016년 이후 7년여 만인 지난 2023년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빠졌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전인 2024년 11월 다시 포함됐고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제외되지 않았습니다.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는 한파가 오늘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근길 채비 든든히 하셔야겠습니다. 다행히 주말부터는 기온이 올라 입춘인 다음 주 수요일쯤엔 영상권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추위가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강원 철원 기온은 영하 15도까지 뚝 떨어졌고 서울도 영하 11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더 강한 맹추위입니다. 찬바람이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낮고 한낮에도 기온은 0도를 밑돌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여전히 한파특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추위는 오늘을 정점으로 기세가 꺾일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상공을 덮고 있던 이 찬 공기는 주말부터 해서 조금씩 동쪽으로 이동해 나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음 주부터는 평년 수준의 기온이 찾아오겠습니다. 특히 절기상 봄에 들어선다는 입춘인 수요일을 앞뒤로 영하권이던 낮 기온도 영상권으로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강한 바람이 불고 대기도 건조해
작은 불도 크게 번질 수 있다며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정부가 서울과 경기 지역에 모두 6만 가구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어제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1만 호, 과천 경마장에 9,800호, 그리고 태릉 골프장에 6,800호 등입니다. 도심 내 입지가 좋은 공공부지를 영혼까지 끌어모으는 영끌 공급을 통해 정부의 강력한 공급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번엔 보유세 등 세제 대책은 빠졌습니다. 변수는 실현 가능성과 속도감 있는 추진입니다. 129 부동산 공급 대책, 먼저 새로 선정된 부지 중 가장 큰 과천 경마장부터 살펴봅니다. 이시열 기자입니다. 총 면적 115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경기 과천 경마장입니다. 뒤로는 서울 양재동과 잠실까지 보일 정도로 강남이 가깝고 지하철 4호선과 경부고속도로 등을 끼고 있어 교통도 우수합니다. 정부는 경마장을 경기도 다른 지역으로 옮긴 뒤 이곳에 공동주택 등을 짓기로 했습니다. 이곳 과천 경마장과 국군 방첩사령부 이전 부지를 활용해 총 9,800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실상 미니 신도시 규모입니다.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판교 테크노밸리 인근 성남 지역에 공공택지 2곳을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습니다. 광명경찰서와 하남 신장 테니스장 부지에도 각각 550가구와 300가구를 공급하는 등 역세권 소규모 부지까지 총 동원합니다. 모두 합치면 6만 호에 달하는데 판교 신도시 2배에 달하는 가구 수입니다. 지역적으로는 서울의 전체의 절반이 넘는 3만 2천 가구를 추가 공급하고 경기도에도 2만 8천 가구를 더 짓기로 했습니다. 수요가 있는 곳에 꾸준히 공급한다는 원칙 아래 2월 이후에도 새로운 공급 부지와 도심 공급 촉진을 위한 정부는 해당 지역과 주변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해 투기성 토지거래 차단에 나섰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서울에서도 자투리 땅까지 긁어모아 3만 2천 가구를 새로 짓기로 했습니다. 유일하게 넓은 빈 땅이 있는 용산은 기존보다 5천 가구 넘게 공급 계획을 늘렸고 태릉 CC에도 7천 가구 택지를 재추진합니다. 계속해서 장동건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만 가구 규모 개발이 추진됐던 서울 노원구 태릉 CC입니다. 국방부 반대와 주민 반발로 당시엔 사업이 무산됐는데 이번 주택 공급 총력전에 다시 구원투수로 투입됐습니다. 주민 반대를 우려해 공급 규모를 줄여 6,800가구 규모로 추진됩니다. 얼마 전 착공식을 한 용산 국제업무지구에도 정부는 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합니다. 기존 계획보다 대폭 늘린 것으로 인근 캠프킴 부지 등까지 합치면 용산구에만 13,500여 가구 건설이 추진됩니다. 은평구와 동대문구에 남아있는 연구원들도 주택 공급에 동원됩니다. 정부는 이곳에 있는 4개 연구기관도 내년 상반기까지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마친 뒤 해당 부지에 1,3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방대, 금천 공군부대, 강서구 남양주시 등에 남아있는 다른 군 관련 부지에서도 1만 가구 넘게 아파트가 지어집니다. 노후 공공청사 34곳도 복합 개발해 9,900가구를 공급합니다. 민간의 어떤 주택 건설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제도 개선도 2월, 3월 이렇게 발표해 나갈 거고요. 추가적인 부지도 저희가 계속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보유세 강화 등 세제 부분도 이번 대책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지방선거 이후에는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지 3시간 만에 서울시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용산 국제업무지구는 닭장 신세가 될 거란 겁니다. 지자체 반발을 해소하는 게 급선무로 보입니다. 안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주택 1만 가구 공급을 약속한 서울 용산의 국제업무지구 부지입니다. 45만 6천 제곱미터, 축구장 64개 넓이로 주택 공급 후보지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을 시작한 서울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발 계획을 바꿨다며 반발했습니다. 일부는 저희 의견을 낼 기회조차 없었던 것도 있고 일부는 저희들이 우려를 표시했지만 국토부에서 대책에 포함시킨 것도 있고. 앞서 서울시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부지에 주택 6천 가구 공급을 예고했습니다.
정부 발표와는 4천 가구나 차이가 납니다. 서울시는 최대 8천 가구 공급까지는 양보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상업시설이나 공원을 포기하고 정부 말대로 아파트만 몰아지으면 국제 업무지구는 망할 거라는 주장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갑자기 계획을 바꾸면 공사만 지연될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토지이용 계획까지 변경된다 하면 전체적인 절차를 다시 거쳐야 되기 때문에 2년 이상의 시간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용산과 함께 발표된 과천시도 도로는 물론 도시기반 시설이 이미 포화 상태라며 공개적으로 정부의 공급 계획에 반대했습니다. MBN 뉴스 안유정입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결국 국민의힘에서 제명됐습니다. 단식에서 복귀한 이후 속전속결, 반대는 단 한 표였습니다. 친한계는 탄핵 찬성에 대한 보복이라며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당내 갈등이 극에 달하는 모양새입니다. 한 전 대표는 반드시 돌아오겠다며 제명 결정이 부당하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먼저 정예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마치고 당무에 복귀한 이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당원 게시판을 통한 여론조작 의혹이 불거진 지 약 13개월 만이자 당윤리위원회가 제명을 처분한 진 16일 만입니다. 최고위에서는 모두 발언부터 제명을 놓고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우리 당의 미래를 위해 우리의 악성 부채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최고위에서는 의결권을 가진 9명 중 제명에 반대한 우재준 최고위원과 기권한 양양자 최고위원을 제외하곤 모두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명을 한다는 건 결국 탄핵 찬성에 대한 보복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온 장 대표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말없이 현장을 떠났습니다. 지도부가 속전속결로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당 내부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슈를 계속 끌면 당내 파열음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려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한 전 대표뿐만 아니라 특정인이 같은 상황을 초래했을 때 징계하지 않을 거냐에 대한 원칙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제명으로 한 전 대표는 향후 5년간 최고위 의결 없이는 재입당이 불가해 국민의힘 후보로는 어떤 선거에도 나설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정치권에 등장한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의힘에 입당한 지 약 2년 만에 결국 야인으로 돌아갔습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한 전 대표는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친한계 의원들과 초재선 모임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나서 당 지도부를 비난했습니다. 이어서 노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 정장에 갈색 넥타이 차림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에 도착하자 지지자 수십 명이 이름을 연호합니다. 제명이 확정되자 기자회견에 나선 한 전 대표는 자신을 제명할 수는 있어도 좋은 정치의 열망을 꺾을 수는 없다며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이 당과 보수의 주인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다려 주십시오. 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친한계 의원 16명은 이번 제명을 심각한 해당 행위로 규정하며 장동혁 지도부의 사퇴를 공개 요구했습니다. 선거는 저도 좋으니 당권만큼은 지키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이번 결정은 어떤 논리로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동안 정치적 찍어내기라며 적극 방어했던 장 대표가 이번 사태를 주도한 것은 이율 배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초재선 모임인 대안과 미래도 통합이 절실한 시점에 분열을 초래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SNS를 통해 당을 사당화한 극단적 선택이라며 국민의힘을 이끌 자격이 없다고 장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을 계기로 계파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동혁 지도부가 당내 분열을 어떻게 수습할지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7월 17일 우리나라의 헌법 제정 기념일인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한 바가 있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김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년 만에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제헌절은 1949년 국경일로 지정된 뒤 계속 공휴일이었다가 주 5일제가 도입되면서 공휴일 축소 논의가 시작되자 2008년부터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헌법 제정의 의미가 퇴색돼 공휴일로 부활시켜야 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제헌절에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제헌절을 공휴일로 다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제헌절을 특별히 좀 기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휴일로 정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공휴일법 외에도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반도체 특별법, 필리버스터 사회권을 상임위원장에게도 넘길 수 있는 법안 등 비쟁점 민생 법안 91개가 속전속결로 통과됐습니다. 오후 2시에 시작된 본회의는 2시간 반 만에 종료됐는데 사실상 법안 한 건당 1분 30여 초 만에 처리된 셈입니다. 이는 연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가 너무 느리다고 지적하며 빠른 입법 처리를 주문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얻으려면 3% 이상 득표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정당 지지율 제한이 사라지면서 다음 제23회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소수 정당의 국회 진입이 한층 더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먼저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정당 득표율이 3% 미만이면 비례대표 의석을 얻을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 전체에 대하여 위헌 선언을 합니다. 지난 2020년 21대 총선 후 노동당과 녹색당 등 5개 군소정당은 이른바 3% 봉쇄 조항인 공직선거법 189조 1항 1호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재는 군소정당이라는 이유만으로 비례대표 의석 배분의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당 조항이 선거의 비례성 약화를 초래하고 새로운 정치 세력의 원내 진출을 막는 부정적 효과도 있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결은 재판관 의견 7대2로 결정됐는데 반대 의견을 낸 2명의 재판관들은 극단주의 세력의 국회 진출로 발생할 사회적 갈등을 우려했습니다. 봉쇄 조항을 두는 이유가 뭐냐면은 극단주의 정당이라든지 군소 정당이 너무 난립해서 그 국회 질서를 약간 해칠까 봐 하는 우려가 돼서 그런 거예요. 헌재의 결정으로 해당 조항이 즉시 효력을 잃게 되는 만큼 2028년 23대 총선부터는 소수 정당의 국회 원내 진입이 활발히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이번 헌재 판결에 소수 정당들은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럼 만약 3% 저지 조항이 없었다면 지난 총선에서 어떤 정당이 추가로 원내에 진출할 수 있었을까요? 이어서 민지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당은 총 38곳. 투표용지의 길이는 무려 51.7cm로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3% 저지 조항에 막혀 실제 비례 의석을 확보한 정당은 4곳뿐이었습니다. 만약 3% 룰이 없었다면 1에서 2%의 정당 득표율을 얻어 원내에 진출하지 못했던 자유통일당과 녹색정의당, 새로운 미래가 각각 한 석씩 확보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반대로 거대 정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위성비례 정당인 국민의 미래와 민주연합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지금보다 한 석씩 줄어들게 됩니다.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한 석짜리 군소정당의 국회 진입이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소수 정당들은 일제히 환영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진보당은 소수 정당에 부당하게 가해졌던 장벽을 허무는 역사적인 계기라고 밝혔고 용해인 기본소득당 대표도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전환점이 될 역사적 판결이라고 적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총선을 앞두고 이뤄질 국회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슈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굿모닝 MBN이 엄선한 투데이 라인업을 통해 오늘의 주요 일정과 현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법농단 사태로 7년 전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었죠. 오늘 오후 2시에 2심 판결이 나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임기 동안 수건 사업이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정부 도움을 받고자 각종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무죄 이후 검찰은 항소해 7년을 구형했습니다.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선수단 본단이 결전지인 이탈리아로 향합니다. 빙상 종목이 열리는 밀라노행 선수단은 오후 12시 25분, 썰매 종목의 코르티나행 선수단은 20분 일찍 여정을 시작합니다. 대회는 다음 달 6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2일까지 17일간 열전을 이어갑니다. 요즘 부쩍 오른 계란값에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정부가 가격 안정을 위해 미국에서 수입한 백색란 112만 개가 오늘부터 시중에 풀립니다. 국내산보다 20% 정도 저렴하다고 합니다. 긴 여행을 다녀온 뒤 내 짐은 언제 나오나 하염없이 안내 전광판만 보며 기다려야 했죠. 인천국제공항이 오늘부터 제1터미널 도착 여객을 대상으로 실시간 수화물 정보 조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앞으로는 내 수화물이 잘 도착했는지 또 언제 나오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라인업이었습니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가 오늘 오후 경찰에 처음으로 출석합니다. 로저스 대표는 앞서 2차례 경찰 출석에 모두 응하지 않았는데요. 경찰은 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내부 조사 경위를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심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청문회를 마친 뒤 한국을 떠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 예정된 출장이라고 밝혔지만 경찰 출석을 2차례 피하며 수사 회피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통상 3차례 이상 불출석하면 체포될 수 있기 때문에 로저스 대표가 이번 소환에 응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쿠팡 측은 이번 정보 유출에 대해 자체 조사를 진행했고 빠져나간 고객 정보는 3천 건 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혀 셀프 조사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Deleted it and never shared it with a third party. This is sensitive, and what the investigation has shown to date is that he never shared it with anybody and then deleted it. 하지만 경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태로 유출된 계정이 3천만 건이 넘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쿠팡의 자체 조사 수치에 10,000배에 달합니다. 경찰은 로저스 대표와 쿠팡이 대규모 정보 유출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자체 조사를 진행한 경위와 이 과정에서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또 인터폴과 공조해 유출 피의자로 특정된 중국 국적 피의자에 대한 송환을 요청했지만 아직 진전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정치권의 공천을 받기 위해 전방위 금품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는 김경전 서울시 의원이 4번째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김 전 시 의원이 차명으로 쪼개기 후원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수십 명의 가족과 측근 명단도 확보했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굳은 표정의 김경전 서울시 의원이 16시간의 경찰 조사를 마치고 청사를 나옵니다. 이번이 4번째 조사로 김 전 시 의원은 송구하다며 머리를 재차 숙였습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성실히 수사에 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 전 시 의원은 지난 2022년 강선우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와 함께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에게 금품 로비를 시도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전 시 의원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지도부 소속 A 의원의 측근인 전직 서울시의장 양모 씨에게 수백만 원을 건넨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또 차명으로 후원금을 건넸는지 여부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김 전 시 의원은 가족과 측근들의 명의를 이용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불거진 바 있습니다. 돈의 출처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서울시의 각종 용역 사업을 따낸 김 전 시 의원의 가족 회사가 사실상 김 전 시 의원이 실소유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녹음 파일엔 김 전 시의원이 이들 회사의 세무와 대출 업무를 본 정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전 시의원의 진술에 따라 경찰 수사가 여당에 대한 전방위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유명 힙합 프로그램에 출연 중인 래퍼가 병역 기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꾸며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혐의인데요. 검찰은 음반 발매와 공연 활동 등 활발한 사회 활동을 이어온 만큼 해당 병역 판정의 타당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황지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유명 힙합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12에 출연 중인 한 유명 래퍼가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걸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A씨는 정신질환을 가장해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A씨는 최초 병역 판정 검사에서 신체 등급 2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2년 6월 다시 검사를 받았을 땐 4급의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습니다. 우울 장애가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은 병역 기피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A씨가 현역병 입영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며 정신질환을 앓는 것처럼 가장했다는 겁니다. 병무청에 제출된 병사용 진단서엔 우울증, 경계성 인격장애, 공황장애가 적시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또 현재 상당 수준의 우울, 자살 사고 등이 관찰되고 있으며 자타해 위험이 높아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꾸준한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고 적혀 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병무청은 이에 대해 병역 면탈 시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고 앞으로도 엄격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방영을 시작한 쇼미더머니 12 관계자도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그제 A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MBN 뉴스 황지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금을 받는 지역 대표 예술단체에서 무용수들을 상대로 한 갑질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계약서에도 없는 지각비와 결석비를 걷고 단체 채팅방에서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까지 했다는 건데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정혜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인천에 있는 한 지역 대표 무용단입니다. 이 무용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 예술단체를 육성하는 사업에 선정돼 2024년에서 2025년까지 모두 6억 원이 넘는 활동지원금을 받아 운영됐습니다. 그런데 무용단 대표의 갑질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계약서에 없는 지각비와 결석비를 내게 했다는 겁니다. 무용단이 아닌 대표 개인 계좌로 송금하도록 했고 무용수 개인 이름으로 입금하지 말고 자부담 지원금으로 바꿔서 보내라고 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입니다. 40만 원 내는 날도 있고 한 달에 150이라는 금액으로 살아갈 수 없기에 그것 또한 빼서 간다는 게 다른 무용수는 신장염증으로 긴급 입원을 했지만 사정을 봐주지 않아 결석비 80만 원을 냈는데 이에 항의하면 계약 기간 동안 활동을 하지 못할까 봐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무대 감독과 조명 감독 등 여러 스태프가 함께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성적이거나 모욕적인 발언이 반복됐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짧은 타이즈를 입어야 하는 씬이 있는데 기럭지가 안 되면 라인이라도 만들어 오는 게 댄서의 기본 자세라며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도 하시고 무용단 대표는 현재 보조금관리법 위반과 강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 성적 발언을 의도적으로 한 적은 없고 지각비 역시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글쎄 그 모든 거를 다 기억할 수는 없겠죠. 다 같이 작업을 하는 거니까 서로 이 부분은 최소한의 책임 형태로 경찰은 관련 자료와 관계자 진술을 확보한 뒤 무용단 대표를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정혜진입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두바이 쫀득 쿠키가 진짜 두바이에 상륙해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굿쫀쿠, 이름엔 두바이가 들어가지만 사실 두바이 현지에선 낯선 디저트인데요. 중동식 얇은 면인 카다이프를 이용한 두바이 초콜릿을 한국식으로 재해석한 우리나라 디저트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두바이 현지 매체는 두바이의 한 카페에서 파는 굿쫀쿠에 대해 최근 한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디저트라고 설명하기까지 했습니다.
누리꾼들은 한국에서는 두바이 쫀득 쿠키, 두바이에서는 한국 쫀득 쿠키로 불리는 점이 웃기다. 이제부터 한쫀쿠로 부르자 두바이가 전통 디저트가 아니었다고 라며 흥미로워하는 반응을 남기고 있습니다. 아파트 승강기 사용과 관련해 택배기사들을 대상으로 붙인 한 안내문을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 아파트 단지 내 안내문에는 승강기를 잡아두기 위해 여러 층의 버튼을 누르면 세대에서 호출할 때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자제해달라고 적혀 있는데요. 여기에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최소한 출퇴근 시간엔 피해 주셨으면 좋겠다 등 입주민의 입장에 공감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택배 안 시킬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1층에 쌓아둬도 불만이지 않겠냐. 택배기사도 현실적 한계가 분명히 있다며 결국 입주민 택배일 텐데 이해해야 한다 등의 반박도 나왔는데요. 입주민들과 택배기사 간 갈등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닌 만큼 서로 양보와 지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러시아에서 술에 취한 아빠가 아파트 7층 높이 창밖으로 어린 아들을 밧줄에 매달고 영상을 찍어 논란입니다. 25m 높이에서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밧줄 하나에만 의지해 매달린 아이, 울먹이며 애원하는데요. 아빠는 아랑곳하지 않고 함께 있던 친구들에게 촬영을 요구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 똑같이 해줘야 한다. 정말 친아빠가 맞냐. SNS 조회수나 좋아요 받으려고 저러나 등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해당 영상 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지며 결국 현지 당국이 아동학대 관련 수사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에 골프 연습장이 설치됐다는 의혹이 감사원 감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이 주도해 불법으로 공사가 진행됐는데 이를 숨기려고 초소공사인 것처럼 서류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12.3계엄 한 달 전에 이뤄진 국회 국정감사. 2022년 용산 대통령 관저에 새로 지어진 건물이 골프 연습장이란 의혹 제기에 당시 대통령 경호처는 부인했습니다. 스크린 골프 시설 맞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창고가 맞고요. 네. 현재 관저에는 사우나도 없고 스크린 골프장도 없습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이 시설은 골프 연습장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70제곱미터 정도 크기로 거울이 설치돼 있었고 실제로 골프 연습을 한 흔적도 발견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해당 시설은 윤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22년 5월 당시 김용현 경호처장의 지시로 만들어졌습니다. 골프 연습장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보안에 유의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이 지시를 받은 경호처 관계자는 근무자 대기시설인 것처럼 공사 집행 계획 문건을 꾸몄습니다. 공사에는 1억 3천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다만 김용현 전 처장 등 관련자들 진술을 확보하지 못해 윤 전 대통령이 관여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감사원은 11건의 위법 부당 사항을 확인해 관련 기관에 통보했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청와대 참모진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362명의 재산이 공개됐습니다. 전현직을 통틀어 1위는 노재헌 주중대사로 530억 4천여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사혁신처가 고위공직자 362명의 재산을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신분 변동자로 신규 71명과 승진 80명, 퇴직 173명입니다. 전직 현직 통틀어서 1위는 530억 4천여만 원을 신고한 노재헌 주중대사입니다. 현직에서 2위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으로 384억 8천여만 원을, 3위는 김대진 한예종 전 총장으로 342억 7천여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청와대 참모 25명의 재산도 공개됐습니다. 조한상 홍보기획비서관이 95억 5천여만 원을 신고해 가장 재산이 많았고, 이장영 법무비서관, 김병욱 전 정무비서관이 각각 89억 9천여만 원, 81억 6천여만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과거 코인 보유 논란이 있었던 김남국 전 디지털 소통비서관은 9억 6천여만 원을 신고했는데
보유 가상자산은 12억 1천여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퇴직자 중에는 변필건 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495억 3천여만 원으로 1위를 차지했고 유인촌 전 문체부 장관과 유광준 전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각각 183억 7천여만 원과 152억 2천여만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등은 국회의원 출신으로 지난해 재산이 공개돼 이번 대상에서는 제외됐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북한에서 김씨 일가는 백도 혈통으로 불리며 최고 존엄으로 대우받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고위 장성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를 살짝 떠미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일각에선 처벌 가능성까지 제기됐는데 전문가들은 오히려 권력층의 친근감을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된 노출이라는 분석입니다. 강영호 기자입니다. 최근 공개된 북한의 러시아 파병군 추모기념관 건립 현장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삽질을 하고 선두에 서서 지게를 나릅니다. 동행한 딸 주애도 동참했는데 한 군 장성이 주애에게 직접 나서보라며 등 뒤를 가볍게 두드립니다. 남한의 국방부 장관에 해당하는 노광철 국방상입니다. 수령 절대체제인 북한에선 다소 이례적으로 보일 수 있는 광경인데 이를 두고 일각에선 노 국방상이 곤경에 처할 수 있다는 해석까지 나왔습니다.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 NK 재팬은 최고 지도자 일가인 백두 혈통의 몸에 손을 대는 행위 자체가 극히 이례적이라며 불경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수령 체제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작은 행동에 처용되는 건 과도한 해석이라는 지적과 함께 의도된 연출이란 분석도 제기됩니다. 군부와의 어떤 친감 이런 걸 보여주는 걸 수도 있거든요. 정말 문제가 됐다 그러면 이미 걸러졌겠죠. 철저하게 검열이 이루어지는 북한 언론 체계에서 이런 것들이 크게 문제가 된다면 나올 수가 없죠. 실제 노 국방상은 지난 25일 김 위원장의 만수대 창작사 지도 일정에 동행하며 일신상의 변화가 없음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아직 1월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영국과 아일랜드, 캐나다 등 서방 지도자들이 앞다퉈 중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오랜 동맹인 미국으로부터 지속적인 안보와 통상 압박에 시달리자 미국의 최대 경쟁국인 중국에 손을 내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베이징 김한준 특파원입니다. 베이징의 한 식당에 방문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사람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습니다. 식당 직원이 영어로 감사하다고 얘기하자 스타머 총리도 중국어로 화답합니다. 대규모 경제 사절단과 함께 베이징을 찾은 스타머 총리는 양국 관계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8 years since a British Prime Minister stepped on Chinese soil. And so on this delegation, you're making history. 새해 들어 서방 정상들의 중국 방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타머 총리를 비롯해 마틴 아일랜드 총리, 카니 캐나다 총리, 오르포 핀란드 총리에 다음 달 예정된 메르츠 독일 총리까지 약속이라도 한 듯 줄줄이 베이징으로 향한 겁니다. 중국 최대 연휴인 춘제와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 일정 때문에 통상 정상들의 방중은 연초가 아닌 3월 중순 이후 진행되는 게 일반적인데 1월부터 순방이 이어지는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서방 지도자들의 이딴 방문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불확실성이 갈수록 커지자 미국을 대체할 시장으로 중국을 고려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동맹까지 배척하고 압박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주의가 오히려 서방과 중국이 관계 개선을 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한 겁니다. Specifically to accept much bigger involvement with Europe, the rest of Asia, and certainly China. 중국은 공고했던 대서양 동맹에 발생한 균열의 틈을 파고들어 서방과의 경제 협력을 크게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부모님
굿모닝 월드 첫 번째 소식은 영국 출신의 한 천재 당구 선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장난감을 갖고 놀 2살 나이에 당구와 사랑에 빠졌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자기 몸보다 훨씬 큰 당구대 앞에 선 남자아이. 영국에서 온 34개월 당구 신동 주드 오웬스입니다. 작은 손으로 당구 큐대를 제대로 잡을 수 있나 싶지만 놀랍게도 백발백중, 실력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냥 잘하는 수준이 아니라 기네스 세계 기록을 2개나 보유했다고요. 흰색 큐볼로 2개의 공을 서로 다른 포켓에 넣는 고난도 기술 더블 포트 최연소 기록과 풀뱅크샷 최연소 기록까지 있답니다. 이미 영국에선 스누커 종목 사상 최연소 스폰서 계약 선수로 활약 중이라죠. 훌쩍 자라 당구계를 제패할 날이 기대되네요. 지난주 열렸던 다보스 포럼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선글라스를 끼고 연단에 서서 화제가 됐는데요. 그 후 영국 총리가 이를 패러디하면서 두 정상의 유쾌한 반응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런던의 한 행사에 참석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영화 탑건을 떠오르게 하는 선글라스를 쓰자 모두 웃음을 터뜨립니다. 프랑스어로 인사말까지 건네는데요. 최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 연설에서 선글라스를 끼고 나타나 화제가 되자 이를 흉내낸 거죠. 마크롱 대통령은 눈에 실핏줄이 터져 선글라스를 썼을 뿐이지만 놀림거리가 되며 밈으로까지 확산하고 있다는데요. 댓글도 달고 합성 사진으로 화답하며 두 정상이 유쾌하게 유행을 즐기고 있다네요. 모래사장에 그림 그려본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여기 모래사장 위에 갈퀴를 든 남성이 있습니다. 묵묵히 갈퀴질을 하던 그가 남긴 건 2 얼굴이었는데요. 누구였을까요? 탁 트인 모래사장 위, 누군가 갈퀴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드러나는 그림의 형태, 사람 얼굴인 것 같죠? 최근 미국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단속 요원의 총격으로 사망한 미국인 르네 굿과 알렉스 프레티입니다. 네덜란드의 한 작가가 이들을 추모하며 모래 위에 그림을 그렸다는데요. 파도가 지나가면 그림은 금방 사라지겠지만 이들을 추모하는 마음은 오래도록 남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굿모닝 문화 소식입니다. 일본 애니메이션의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영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을 무대로 옮긴 오리지널 투어가 한국 관객을 찾아왔습니다. 또 회화와 조각 등 다양한 형식으로 영감을 전하는 국내외 2작가의 전시도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문화 소식 이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공연은 원작을 충실히 재현하는데 치히로 가족이 차를 타고 시골로 향하던 중 금지된 신들의 세계에 들어서는 이야기입니다. 독창적인 것은 화면 속 익숙한 캐릭터들이 무대 위에서 구현됐다는 점으로 인기 캐릭터인 가오나 씨는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한 명으로 시작해 나중에는 12명의 배우가 함께하며 크기가 달라집니다. 거미처럼 팔을 6개나 지닌 가마하라범은 최대 6명의 배우가 연기하고 하쿠가 변신한 용은 길이 4m가 넘는 크기로 등과 척추를 따라 4,000가닥의 털을 수작업으로 심었습니다. 애니메이션에 나온 것 같은 배우들의 실감나는 움직임과 연기는 지브리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채로운 색감의 레전드 페인팅 연작, 벨기에 출신의 캐스퍼 보스만스는 회화, 조각, 벽화를 포함한 다양한 형식을 아우르며 정체성과 표현 등의 주제를 정의된 범주 밖의 존재와 관계로 탐색합니다. 민속예술과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공통된 모티브 및 주제를 다루기 위해 개인적인 유대관계에 대한 사적인 기억을 바탕으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서사와 문화로 확장합니다. 김홍주 작가는 회화와 조각, 오브제라는 장르적 구분에 앞서 이미지가 화면과 공간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탐색합니다. 하나의 정형화된 형식이 아닌 머물기보다 이미지와 사물, 평면과 입체의 경계를 유연하게 가로지르는 영리한 방식을 선택합니다. 이번 전시는 1970년대 오브제부터 세피라로 이어지는 김홍주의 대표작 17점을 선보이며 단순히 작품의 나열이 아닌 작업 전반에 지속적으로 붙잡아둔 질문이 회화적 형식 안에서
어떻게 정제됐는지를 보여주는 시간의 여정입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막바지 한파의 기세가 대단합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현재 강원 철원 익남면이 영하 18.5도, 서울도 영하 9.2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이번 추위 언제 풀리는지 궁금하시죠? 내일 아침까지도 서울은 영하 10도 안팎에 머물겠지만 낮부터 기온이 서서히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산불 위험성이 무척이나 큽니다. 이제 건조특보는 동쪽 지역뿐 아니라 수도권과 충청 지역으로도 확대됐고요. 특히 강원 영동과 영남 지역의 산불 위기 경보는 경계 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작은 불씨도 세심하게 살피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을 보면 춘천이 영하 13.2도, 대전이 영하 8.8도, 창원 영하 3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영하 2도, 대전 1도, 부산 5도로 종일 춥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의도가 무엇이었든 장동혁 대표는 단식을 통해 보수 결집과 동시에 한동훈 고립이라는 정치적 성과를 거뒀습니다. 제명당한 한 전 대표에겐 마땅한 묘안이 많지 않아 보입니다. 당내 비토 세력과의 관계 설정 역시 과제입니다. 다음 달로 예정된 토크 콘서트에서 한 전 대표가 어떤 승부수를 던질지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